아버지 대신 제가 그 빚 다 갚겠습니다. 잘 나가던 대기업의 젊은 후계자. 하지만 독사 같은 계모가 꾸민 끔찍한 사고로 그는 하루아침에 모든 걸 빼앗겼습니다. 두 다리마저 쓰지 못하게 된 그는 겨우 35의 나이에 인적 없는 산속 외딴 저택에 스스로를 가두고 말았죠. 2년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단 한 번도 휠체어에서 일어나 걷지 못했던 남자. 그런데 어느 날 뇌경색으로 쓰러진 아버지의 빚을 대신 갚겠다며 겁도 없이 제 발로 호랑이 굴에 찾아온 막내딸이 있었습니다. 절대 섞일 수 없을 것 같던 두 사람. 그런데 이 당돌한 아가씨가 나타난 뒤로 평생 걷지 못할 줄 알았던 회장님이 조금씩 달라지더니 기어이 두 발로 벌떡 일어서고 마는데요. 대체 닫혀있던 저택 안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모든 걸 빼앗겼던 젊은 회장님은 앞으로 어떤 운명을 맞이하게 될까요?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지금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살짝 남겨주시면 행운을 담아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그날 아침 가평의 하늘은 아침부터 잔뜩 흐렸습니다. 금방이라도 굵은 빗줄기가 쏟아질 것처럼 먹구름이 낮게 깔려 있었죠. 낡은 1톤 트럭 한 대가 좁은 산길을 힘겹게 올라가고 있었어요. 운전대를 잡은 사람은 올해 55의 덕수였습니다. 덕수는 20년 넘게 배달 일로 세 딸을 키워온 사람이었어요. 손마디는 굵고 얼굴엔 세월의 주름이 깊게 파여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늘 따뜻했죠. 오늘 배달은 조금 특별했습니다. 산속 깊은 곳에 있는 어느 대저택으로 귀한 특수 작물을 가져다 주는 일이었거든요. 배달비를 2배로 쳐준다는 말에 덕수는 새벽부터 서둘러 길을 나선 참이었어요. 이런데도 사람이 사나? 덕수는 창밖을 보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길은 갈수록 험해지고 나무는 하늘을 가릴 만큼 빽빽하게 우거져 있었어요. 내비게이션마저 신호를 잃고 먹통이 된 지 오래였죠. 한참을 더 올라가자 안개 자욱한 숲 끝에 거대한 저택 하나가 유령처럼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저택은 상상을 훨씬 뛰어넘을 만큼 컸어요. 회색 돌담이 성벽처럼 둘러쳐져 있고 커다란 창문들은 하나같이 두꺼운 커튼으로 굳게 가려져 있었죠. 사람이 사는 집이라기보다는 오랫동안 버려진 폐가에 가까워 보였습니다. 덕수는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꿀꺽 삼켰어요. 등줄기로 서늘한 기운이 스쳐 지나갔죠. 트럭을 세우고 짐칸에서 작물 상자를 꺼내 드는 순간 참았던 비가 후두둑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순식간에 빗줄기가 굵어지더니 덕수의 낡은 작업복이 금세 흠뻑 젖어버렸어요. 그는 상자를 가슴에 꼭 끌어안고 종종 걸음으로 저택 현관을 향해 뛰었습니다. 무거운 나무 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서자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덕수는 잠시 넋을 잃었어요. 천장이 까마득하게 높은 로비였습니다. 바닥은 거울처럼 매끄러운 대리석으로 반짝였고 벽에는 값비싸 보이는 그림들이 줄지어 걸려 있었죠. 오랫동안 청소를 하지 않은 듯 공기 중에는 퀴퀴한 먼지 냄새가 떠돌았지만 그럼에도 집 안에 놓인 물건 하나하나가 예사롭지 않아 보였어요. 계십니까? 배달 왔습니다. 덕수의 목소리가 텅 빈 로비의 메아리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오직 밖에서 쏟아지는 빗소리만이 저택 전체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죠. 그는 상자를 어디에 두어야 할지 몰라 두리번거리며 조심스레 안쪽으로 발을 옮겼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비에 흠뻑 젖은 신발 밑창이 매끄러운 대리석 바닥에 닿는 순간 몸이 중심을 잃고 주르륵 미끄러졌습니다.
덕수는 넘어지지 않으려고 두 팔을 허우적거렸어요. 그러다 그만 옆에 놓인 유리 장식장을 팔꿈치로 세게 밀치고 말았죠. 장식장이 크게 기우뚱했습니다. 그 안에 고이 놓여 있던 은은한 푸른빛이 감도는 도자기 하나가 스르르 미끄러졌어요. 덕수의 눈이 화등잔만하게 커졌습니다. 손을 뻗었지만 이미 늦은 뒤였죠. 쨍그랑 귀를 찢는 파열음이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아름답던 도자기는 순식간에 산산조각이나 대리석 바닥에 흩어져 버렸어요. 덕수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깨진 조각들을 멍하니 내려다보았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방망이질 치기 시작했죠. 이걸 어쩌나? 덕수가 벌벌 떨리는 손으로 조각을 주워 보려던 그 순간 저택 2층에서 낮고 서늘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손대지 마세요. 덕수가 고개를 번쩍 들었어요. 어두운 2층 계단 위 커다란 휠체어에 앉은 한 남자가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창백하다 못해 핏기 하나 없는 얼굴, 며칠은 손질하지 않은 듯 헝클어진 머리카락. 그러나 그 눈빛만은 얼음장처럼 차갑고 날카로웠죠. 저택의 진짜 주인 태경이었습니다. 전동 휠체어가 낮은 기계음을 내며 천천히 경사로를 타고 내려왔어요. 태경은 바닥에 흩어진 도자기 조각 앞에 멈춰 섰습니다. 잠시 아무 말 없이 조각들을 바라보던 그의 표정이 서서히 일그러지기 시작했어요. 꽉 담은 입술과 미세하게 떨리는 손끝이 그가 지금 어떤 감정을 억누르고 있는지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었죠. 그건 제 어머니의 유품입니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고려청자였어요. 태경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서슬퍼런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덕수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주저앉을 뻔했어요. 고려청자라는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거든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바닥이 미끄러워서 그만. 덕수는 연신 허리를 굽히며 빌었습니다. 빗물인지 식은땀인지 모를 물기가 그의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태경의 얼굴에는 어떤 동요도 없었죠. 그는 차갑게 식은 눈으로 덕수를 응시할 뿐이었습니다. 사과로 될 일이 아닙니다. 저 도자기는 돈으로 값을 매기기도 어려운 물건이었어요. 감정감한 수십억을 훌쩍 넘는. 수십억? 그 단어가 덕수의 귓속을 쨍하고 울렸습니다. 그는 순간 자신이 무슨 말을 들었는지 이해조차 되지 않았어요. 평생을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배달일로 살아온 그에게 수십억이라는 돈은 감히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액수였거든요. 수십억이요? 저는 그런 돈이. 덕수의 목소리가 사정없이 떨렸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면서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것만 같았어요. 그는 무릎이 꺾일 것 같은 몸을 겨우 벽에 기대어 버텼습니다. 변상하셔야 합니다. 방법은 알아서 찾으세요. 태경은 그 말을 끝으로 휠체어를 돌렸습니다. 더는 볼 일이 없다는 듯 차갑게 등을 보인 채 다시 어두운 2층을 향해 올라갔죠. 그의 뒷모습은 마치 감정이라고는 조금도 남지 않은 사람처럼 서늘하기만 했어요. 혼자 남겨진 덕수는 깨진 청자 조각 앞에 한참을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굵은 빗줄기가 저택을 두드리고 있었어요. 그는 떨리는 손으로 조각 하나를 조심스레 집어들었습니다. 손바닥 위에서 은은하게 빛나는 그 푸른 조각이 마치 이제부터 자신에게 닥쳐올 지독한 시련을 미리 알려주는 것만 같았죠. 얼마나 그렇게 서 있었을까요? 덕수는 무거운 발걸음을 돌려 저택을 빠져나왔습니다. 트럭에 오르는 그의 어깨가 축 처져 있었어요. 시동을 걸었지만
손이 너무 떨려 운전대를 제대로 잡기조차 힘들었죠. 창문 너머로 멀어지는 회색 저택을 바라보며 덕수는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삼켰습니다. 집에 도착할 때까지 덕수의 머릿속에는 온통 그 숫자만이 맴돌았어요. 세 딸의 얼굴이 차례로 스쳐 지나갔습니다. 늙어가는 아내의 모습도 떠올랐죠. 그는 운전대를 꽉 움켜쥔 채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 엄청난 짐을 도대체 어떻게 짊어져야 할지 그저 눈앞이 아득하기만 했어요. 산길을 내려오는 낡은 트럭 위로 굵은 빗방울이 쉼없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날 밤 덕수는 도저히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젖은 작업복을 갈아입고 방에 누웠지만 천장만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어요. 수십억이라는 그 숫자가 눈을 감을 때마다 어김없이 눈앞에 떠올랐거든요. 옆에서 곤히 잠든 아내의 얼굴을 보고 있자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이 일을 아는 사람은 오직 아내뿐이었어요. 부부 사이에 차마 감출 수가 없어 털어놓았지만 세 딸에게만은 굳이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지금 차라리 모르는 편이 나을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이 무거운 짐은 늙은 부부 둘만의 몫으로 남게 되었어요. 그날부터 덕수의 하루는 지옥 같은 강행군의 연속이었습니다. 새벽 5시에 눈을 뜨면 곧장 트럭에 올라 낮 동안 쉬지 않고 배달을 돌았어요. 점심은 운전석에서 삼각김밥 하나로 대충 때우기 일쑤였죠. 해가 지면 잠깐 집에 들러 저녁을 먹는 둥 마는 둥 하다가 다시 옷을 갈아입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밤에는 대리운전을 뛰었어요. 낯선 도시의 밤거리를 걷고 또 걸으며 손님을 태우고 이곳저곳을 오갔죠. 새벽 2시, 3시가 되어 대리콜이 끊기면 이번에는 인력사무소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공사장에서 무거운 벽돌을 나르고 시멘트를 개는 막노동까지 마다하지 않았어요. 잠은 하루에 서너 시간이 고작이었습니다. 그것도 트럭 운전석에 몸을 웅크리거나 공사장 한 구석에서 눈을 붙이는 쪽잠이었죠. 덕수의 얼굴은 눈에 띄게 수척해졌고 굵었던 손마디는 갈라지고 터져 성한 곳이 없었어요. 며칠에 한 번씩 집에 들를 때마다 아내는 남편의 야위어가는 모습을 보며 몰래 눈물을 훔쳤습니다. 여보, 이러다 당신 몸이 먼저 상하겠어요. 조금만 쉬면서 해요. 아내가 걱정스레 남편의 손을 붙잡았지만 덕수는 그저 힘없이 웃어 보일 뿐이었어요. 괜찮아. 나 아직 팔팔해. 이 정도쯤이야. 말은 그렇게 했지만 덕수의 목소리에는 예전 같은 기운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하루도 쉬지 않았어요. 몸이 부서져라 이래서 모은 돈을 매달 꼬박꼬박 저택으로 붙였죠. 하지만 산더미 같은 빚은 좀처럼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갚아도 끝이 보이지 않는 그 막막함이 덕수의 어깨를 날마다 더 무겁게 짓눌렀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덕수의 몸은 조금씩 이상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두통이 심해지더니 가끔은 한쪽 팔에 힘이 쭉 빠지고 저릿한 느낌이 들었어요. 눈앞이 핑 돌며 어지러운 순간도 잦아졌죠. 하지만 덕수는 그때마다 잠깐 쉬면 괜찮아지겠거니 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렸습니다. 병원에 갈 시간도 그럴 돈도 그에게는 없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겨울밤이었어요. 그날도 덕수는 대리운전을 마치고 공사장으로 향하던 길이었습니다. 살을 애는 찬바람이 텅 빈 거리를 훑고 지나갔죠. 골목을 걷던 덕수는 문득 극심한 두통에 걸음을 멈췄어요. 머리 한쪽이 망치로 얻어맞은 것처럼 지끈거렸습니다. 왜 이러지? 덕수가 관자놀이를 짚으며 중얼거린 순간이었어요.
갑자기 오른쪽 다리에 힘이 풀리면서 몸이 한쪽으로 기우뚱 무너졌습니다. 무언가 붙잡아 보려 했지만 손끝조차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았어요. 시야가 뿌옇게 흐려지고 세상이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죠. 사람 살려. 덕수는 겨우 그 한마디를 내뱉으며 차디찬 아스팔트 위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뇌경색이었어요. 마침 지나가던 행인이 쓰러진 덕수를 발견하고 다급히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덕수는 정신을 잃은 채 병원으로 실려갔어요. 응급실에 도착한 덕수는 곧바로 치료에 들어갔습니다. 다행히 목숨은 건질 수 있었어요. 하지만 골든타임을 놓친 탓에 그의 몸에는 지울 수 없는 흔적이 남고 말았습니다. 뇌경색의 후유증으로 한쪽 몸이 마비되는 편마비가 찾아온 것이었죠. 소식을 듣고 한 걸음에 달려온 아내는 병상에 힘없이 누운 남편을 보며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어요. 늘 든든하게 집안을 지켜오던 남편이 이제는 혼자 힘으로 몸을 일으키는 것조차 버거운 모습이 되어버렸으니까요. 한쪽 팔과 다리를 제대로 쓰지 못하게 된 덕수는 어눌해진 말투로 아내의 손을 힘겹게 잡았습니다. 그의 눈가에서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자신을 짓누르던 그 무거운 짐을 끝내 다 내려놓지 못한 채 이렇게 무너져 버렸다는 서러움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차가운 병실 창밖으로 소리 없이 겨울눈이 흩날리고 있었어요. 덕수가 쓰러진 뒤에야 숨겨져 있던 진실이 세상 밖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아버지가 병실에 누워 있는 동안 집으로 낯선 우편물 한 통이 날아들었어요. 두툼한 봉투를 뜯어본 새 딸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그 안에는 수십억 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배상 청구서가 들어 있었거든요. 이게 대체 무슨 소리야? 첫째 딸이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움켜쥐었습니다. 뒤늦게 어머니의 입을 통해 그동안 아버지가 홀로 짊어져온 빚의 정체를 알게 되었죠. 산속 저택에서 깨뜨린 고려청자 그 값을 갚으려 밤낮 없이 몸을 혹사하다 끝내 쓰러졌다는 이야기까지 전부 다요. 이야기를 다 들은 세 자매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을 깬 첫째의 반응은 어머니의 가슴을 다시 한번 무너지게 만들었어요. 엄마, 솔직히 말해서 이게 왜 우리 일이야? 아버지가 실수로 깨뜨린 거잖아. 그걸 왜 우리가 갚아야 해? 첫째는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평소 남부럽지 않게 꾸미고 다니는 걸 좋아하던 그녀였어요. 이제 막 결혼해 자리를 잡아가는 마당에 이런 빚더미에 발목이 잡히는 걸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죠. 둘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는 아예 고개를 획 돌려버렸어요. 난 몰라. 나도 내 앞가림하기 바쁜 사람이야. 이런 빚 떠안았다가는 나까지 인생 망친다고. 난 내 살 길 찾을래. 두 언니의 매몰찬 말에 어머니는 그저 말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세 딸을 애지중지 키워온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하지만 자식들을 붙잡고 원망할 기력조차 남아있지 않았어요. 그날 이후 첫째와 둘째는 정말로 등을 돌려버렸습니다.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고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어요. 마치 처음부터 이런 가족은 없었다는 듯 두 사람은 그렇게 연락을 끊고 제 갈 길을 가버렸습니다. 병실에 누운 아버지를 단 한 번도 찾지 않은 채로요. 텅 빈 병실을 지키는 사람은 오직 어머니와 막내딸 지원뿐이었어요. 지원은 종합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였습니다. 늘 환자들을 돌보던 그녀였지만 정작 제 아버지가 이런 모습으로 누워있는 걸 지켜보는 일은 견디기 힘든 고통이었죠. 지원은 편마비로 한쪽 몸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아버지의 손을 매일같이 주무르고
어눌해진 말을 알아들으려 귀를 기울였습니다. 밀려드는 병원비 고지서와 산더미 같은 빚 청구서를 볼 때마다 눈앞이 캄캄했지만 지원은 이를 악물고 버텼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 병실을 지키던 지원은 잠든 아버지의 얼굴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손발이 부르트도록 일만 해온 아버지였어요. 그런 아버지가 무엇 때문에 이 지경이 되었는지를 생각하니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 치밀어 올랐죠. 지원은 그 순간 한 가지 결심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이대로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다는 것이었어요. 아버지를 살릴 방법을 자신이 직접 찾아 나서기로 한 것이죠. 며칠 뒤 지원은 홀로 가평행 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구불구불한 산길을 한참이나 올라 마침내 안개에 둘러싸인 그 거대한 저택 앞에 도착했어요. 아버지를 이 지경으로 몰아넣은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지원은 잠시 숨을 고른 뒤 굳게 닫힌 저택의 문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갔죠. 무거운 문이 열리고 지원은 태경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휠체어에 앉은 채 창백한 얼굴로 그녀를 내려다보는 남자. 지원은 그 서늘한 눈빛 앞에서도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녀는 두 주먹을 꼭 쥐고 또박또박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며칠 전 여기서 청자를 깨뜨린 배달 기사, 그 사람의 막내딸입니다. 태경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어요. 지원은 떨리는 목소리를 애써 다잡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그 빚을 갚으시려다 뇌경색으로 쓰러지셨어요. 지금 반신이 마비된 채로 병원에 누워 계세요. 잠시 말을 멈춘 지원의 눈가가 붉게 물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끝내 눈물을 참아내며 태경을 정면으로 바라보았어요. 제가 여기서 일하겠습니다. 제 청춘을 다 바쳐서라도 일할게요. 그러니 제발 부탁드립니다. 지원은 그 자리에서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자존심이고 뭐고 따질 처지가 아니었어요. 오직 아버지를 살려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 하나뿐이었죠. 태경은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무표정한 얼굴로 눈앞에 당돌한 여자를 바라볼 뿐이었어요. 사실 그에게 지원의 사정 따위는 아무래도 상관없는 일이었습니다. 세상 모든 것이 그저 귀찮고 성가시기만 한 그였으니까요. 한참 만에 태경은 낮은 목소리로 짧게 내뱉었습니다. 마음대로 하세요. 어차피 이 집엔 사람 손이 필요하긴 하니까. 그 무심한 한마디가 지원에게는 한 줄기 빛과도 같았어요. 그렇게 지원은 저택의 입주 간병인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를 쓰러뜨린 그 차가운 남자의 곁에서 그녀의 낯설고도 험난한 하루하루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죠. 지원은 무거운 짐 가방을 들고 저택 안으로 발을 들였습니다. 등 뒤로 커다란 문이 쿵 하고 무겁게 닫혔어요. 낯선 어둠이 감도는 저택 안에서 지원은 조용히 심호흡을 하며 두 주먹을 꼭 쥐었습니다. 저택에서의 첫날, 지원은 집안의 모습에 적잖이 놀라고 말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그토록 웅장하고 값진 저택이었지만 안으로 들어서니 사정은 전혀 딴판이었거든요. 모든 방의 창문마다 두꺼운 암막 커튼이 빈틈없이 드리워져 있어 대낮인데도 집 안은 마치 한밤중처럼 캄캄했어요. 먼지 냄새와 퀴퀴한 곰팡내가 코를 찔렀습니다. 여기저기 빈 술병이 나뒹굴었고 손도 대지 않은 음식들이 그대로 상해가고 있었죠. 사람이 사는 집이라기보다는 오랫동안 방치된 폐가에 더 가까웠어요. 지원은 이런 어둠 속에서 태경이 어떻게 지내왔는지를 짐작하고는 저도 모르게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졌습니다. 지원은 저택을 관리하는 나이든 집사에게서 태경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전에 들었어요. 태경은 원래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아는
큰 기업의 정당한 후계자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고를 겪은 뒤로 하반신을 쓰지 못하게 되었고 그 후로는 세상과 완전히 인연을 끊은 채 이 산속 저택에 스스로를 가두어 버렸다는 것이었죠. 태경은 좀처럼 2층에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어두운 방 안에 틀어박혀 커튼 한 번 걷는 법이 없었어요. 식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독한 양주만 홀짝이며 마치 살아있는 유령처럼 하루하루를 흘려보냈습니다. 누가 말을 걸어도 대꾸조차 하지 않았고 어쩌다 입을 열면 가시 돋친 말로 사람을 밀어낼 뿐이었죠. 지원은 며칠 동안 그런 태경의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았어요. 밥상을 차려 문 앞에 두어도 손도 대지 않은 채 되돌아오기 일쑤였고 방을 청소하려 들어가면 당장 나가라며 냉랭하게 소리쳤습니다. 처음엔 그 서슬퍼런 태도에 지원도 주춤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지원은 그리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병원에서 온갖 환자를 다 겪어본 베테랑 간호사였으니까요. 무엇보다 이 집에 온 이유가 분명했어요. 아버지를 살려야 한다는 절박함, 그리고 이대로 태경이 무너지는 걸 두고 볼 수 없다는 오기가 그녀의 가슴 속에서 조금씩 끓어오르기 시작했죠. 그러던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지원은 더는 참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녀는 성큼성큼 태경의 방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방 안은 여느 때처럼 한치 앞도 안 보일 만큼 어두웠고 태경은 휠체어에 축 늘어진 채 창밖도 아닌 허공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원은 망설임 없이 창가로 다가갔어요. 그러고는 두 손으로 그 두껍고 무거운 암막 커튼을 힘껏 움켜쥐었습니다. 착! 커튼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한쪽으로 활짝 젖혀졌어요. 순간 오랫동안 어둠에 잠겨있던 방 안으로 눈부신 아침 햇살이 폭포처럼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갑작스러운 빛에 태경은 인상을 잔뜩 찡그리며 손으로 눈을 가렸어요.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당장 그 커튼 닫아요. 태경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오랜만에 내는 큰 목소리에 방 안 공기가 쩌렁쩌렁 울렸어요. 하지만 지원은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를 정면으로 돌아보며 또박또박 맞받아쳤죠. 싫어요. 이 좋은 햇볕 다 두고 왜 이런 어둠 속에만 계세요? 태경의 눈이 분노로 이글거렸어요. 감히 누구도 자신에게 이런 식으로 대든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러나 지원의 다음 말은 그런 태경의 분노마저 순간 멈칫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요, 당신 그 청자값 갚으시려다가 뇌경색으로 쓰러지셨어요. 한쪽 몸도 제대로 못 쓰세요. 그래도 우리 아버지는 다시 걸으려고, 살아보려고 이 악물고 재활하고 계신다고요. 지원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어요. 하지만 그녀는 눈물을 꾹 참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뭐예요? 이렇게 젊고 멀쩡히 살아있으면서 왜 스스로 이런 어둠 속에 숨어서 다 포기한 사람처럼 지내는 거예요? 태경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누구도 자신을 이렇게 정면으로 나무란 적이 없었거든요. 사람들은 그저 그를 불쌍하다는 눈으로 바라보거나 눈치를 살피며 조심스레 대할 뿐이었어요. 그런데 이 당돌한 여자는 동정은커녕 오히려 자신에게 호통을 치고 있었습니다. 지원은 태경의 굳어버린 얼굴을 잠시 바라보다가 목소리를 조금 누그러뜨렸어요. 밥이나 드세요. 사람이 살려면 일단 뭐라도 먹어야죠. 이렇게 술만 마시다간 정말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 돼요. 그 말을 남기고 지원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방을 나섰습니다. 홀로 남은 태경은 한동안 그 자리에 굳은 듯 앉아 있었어요. 창으로 쏟아지는 햇살이 그의 창백한 얼굴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방금 그 여자가 남긴 말들을 곱씹고 있었어요. 이상하게도 가슴 한구석이 낯설게 술렁였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어떤 감정이 아주 희미하게 되살아나는 것만 같았죠. 태경은 눈부신 창밖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어요. 그의 굳게 닫혀있던 마음에 아주 작은 틈 하나가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지원은 태경의 밥상을 손수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태경이 먹어온 것이라곤 독한 양주와 냉장고에 굴러다니던 마른 안주가 전부였어요. 사람이 그런 걸로 어떻게 몸을 버텨왔는지 지원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죠. 간호사인 그녀의 눈에는 태경의 창백한 얼굴이 단순히 마음의 병 때문만은 아닌 것으로 보였습니다. 지원은 아침 일찍부터 저택의 낡은 부엌을 정리했어요. 오랫동안 쓰지 않아 먼지가 뽀얗게 쌓인 냄비며 그릇을 하나하나 깨끗이 닦아냈습니다. 그러고는 시장에서 사온 두부와 애호박, 감자, 그리고 잘 익은 된장을 꺼냈어요. 지원은 어머니에게서 배운 대로 작은 뚝배기에 정성껏 된장찌개를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보글보글 뚝배기 안에서 된장찌개가 끓어오르자 구수하고 따뜻한 냄새가 부엌을 가득 채웠어요. 그 냄새는 어둡고 차갑기만 하던 저택 곳곳으로 서서히 퍼져나갔습니다. 오랫동안 술 냄새와 곰팡내만 감돌던 이 유령 같은 집에 처음으로 사람 사는 냄새가 스며든 순간이었죠. 지원은 김이 모락모락 나는 된장찌개와 따뜻한 흰쌀밥, 그리고 몇 가지 정갈한 반찬을 쟁반에 담아 태경의 방으로 올라갔어요. 여느 때처럼 방문 앞 탁자에 상을 내려놓으며 그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식기 전에 드세요. 오늘은 된장찌개예요. 그러고는 별다른 기대도 없이 방을 나섰죠. 사실 지원은 이번에도 태경이 손도 대지 않으리라 짐작하고 있었어요. 지난 며칠간 그래 왔으니까요. 그런데 그날은 조금 달랐습니다. 홀로 방에 남은 태경은 문 앞에 놓인 그 뚝배기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어요. 구수한 냄새가 코끝을 간지렸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냄새를 맡고 있자니 아주 오래전 기억 하나가 아련하게 떠올랐죠. 아직 어머니가 살아계시던 시절, 온 가족이 둘러앉아 따뜻한 밥을 나눠 먹던 그 시절의 기억이었어요. 태경은 저도 모르게 휠체어를 굴려 상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천천히 숟가락을 집어들었어요. 그러고는 뚝배기 속 찌개를 한술 조심스레 떠서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따뜻하고 구수한 국물이 목을 타고 넘어가는 순간 태경의 손이 잠시 멈칫했어요. 얼마 만에 느껴보는 온기였을까요? 차갑게 얼어붙어 있던 몸속 어딘가가 그 한 술의 온기에 스르르 녹아내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태경은 자신도 모르게 한 술, 또 한 술찌개를 떠먹기 시작했어요. 어느새 뚝배기 바닥이 훤히 드러났죠. 다음 날 아침 빈 그릇을 가지러 온 지원은 깨끗이 비워진 뚝배기를 보고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며칠간 손도 대지 않던 사람이 밥 한 톨 남기지 않고 싹 비워낸 것이었어요. 지원의 입가에 저도 모르게 옅은 미소가 번졌죠. 그날부터 지원은 하루도 거르지 않고 정성껏 밥상을 차렸습니다. 어떤 날은 구수한 청국장을, 또 어떤 날은 얼큰한 김치찌개를 끓였어요. 계절이 담긴 나물 반찬도 조금씩 곁들였죠. 태경은 여전히 무뚝뚝했지만 이제는 지원이 차려준 밥을 남기지 않고 먹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태경에게도 조금씩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아침 밥상을 물리러 온 지원에게 태경이 처음으로 먼저 말을 건넸습니다. 오늘은 어제 그 나물. 그게 괜찮았어요. 무뚝뚝하고 어색하기 짝이 없는 말투였지만
지원은 그 짧은 한마디에 담긴 마음을 단번에 알아챘어요. 그것은 태경이 처음으로 내비친 작은 고마움의 표현이었으니까요. 그래요? 그럼 내일 또 묻혀드릴게요. 지원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하자 태경은 멋쩍은 듯 슬쩍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창백한 뺨에 아주 옅은 붉은 기가 스쳤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저택의 공기는 조금씩 달라져 갔습니다. 지원은 밥을 차리는 틈틈이 방마다 무겁게 드리워져 있던 커튼을 하나둘 걷어냈어요. 창을 활짝 열어 오래 고인 탁한 공기를 내보내고 따뜻한 햇살과 맑은 바람이 집 안구석구석에 스미도록 했죠. 나뒹굴던 술병들도 모두 치워졌습니다. 태경은 그런 지원을 예전처럼 매몰차게 내쫓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녀가 부지런히 움직이는 모습을 휠체어에 앉아 물끄러미 바라보는 날이 늘어갔습니다. 세상 모든 것에 마음을 닫고 살던 그였지만 이 당돌하고 따뜻한 여자가 만들어 내는 온기만큼은 이상하게 밀어낼 수가 없었죠. 까칠한 은둔자로만 보이던 태경의 얼굴에서 지원은 조금씩 다른 모습을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실은 오랫동안 사람의 온기를 그리워해 온 무척이나 외롭고 지친 한 청년의 얼굴이었습니다.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감도는 저택 안에서 두 사람 사이의 거리도 조금씩, 아주 조금씩 좁혀지고 있었어요. 지원이 저택에 온 지도 어느덧 여러 날이 흘렀습니다. 태경은 이제 하루 세 끼를 꼬박꼬박 챙겨 먹었고 어두운 방에만 틀어박혀 있던 시간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어요. 그런 태경을 지켜보던 지원의 마음속에는 간호사로서의 직업 정신이 다시금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지원은 태경의 다리를 유심히 살펴보았어요. 오랫동안 전혀 움직이지 않은 탓에 두 다리의 근육이 바싹 말라붙어 가고 있었거든요. 이대로 방치했다가는 다리가 완전히 굳어버릴 게 뻔했습니다. 간호사인 지원이 그 사실을 모를 리 없었죠. 오늘부터 제가 다리 마사지 해드릴게요. 이러다 다리 아주 못 쓰게 돼요. 지원은 태경의 대답도 기다리지 않고 그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러고는 굳어가는 그의 종아리를 두 손으로 조심스레 감싸쥐었어요. 처음엔 태경도 움찔하며 다리를 빼려 했지만 지원의 단호한 눈빛에 이내 포기하고 말았죠. 지원의 마사지는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굳어버린 근육을 풀어내려면 온몸에 힘을 실어 꾹꾹 눌러야 했거든요. 이마에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히고 등줄기로 땀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그래도 지원은 하루도 거르지 않았어요. 아침 저녁으로 태경의 다리를 정성껏 주무르고 굳은 관절을 하나하나 부드럽게 움직여 주었죠. 며칠이 지나자 태경의 얼굴에도 조금씩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여전히 감각은 없었지만 자신의 다리를 위해 저렇게 땀 흘리는 사람을 바라보고 있자니 마음 한구석이 자꾸만 저릿해졌어요. 지금껏 그 누구도 자신을 위해 저토록 애써준 사람은 없었으니까요. 그날도 지원은 땀을 뻘뻘 흘리며 태경의 다리를 주무르고 있었습니다. 저녁 어스름이 창밖으로 내려앉고 방 안에는 은은한 불빛만이 감돌고 있었어요. 한참을 말없이 지원의 손길을 지켜보던 태경이 문득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는 겁니까? 나는 당신 아버지를 이 지경으로 만든 사람인데. 지원은 마사지하던 손을 잠시 멈추고 고개를 들었어요. 그러고는 태경의 눈을 가만히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환자를 보면 그냥 못 지나치는 게 제 병이에요. 그리고요, 이제 당신은 그냥 미운 사람만은 아니거든요. 그 말에 태경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어요. 방 안에는 한동안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태경은 창밖의 어둠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마침내
오랫동안 가슴속 깊이 묻어두었던 이야기를 천천히 꺼내놓기 시작했어요. 내가 이 휠체어에 앉게 된 건 벌써 2년 전 일입니다. 그해 겨울, 내가 딱 33살이 되던 해였어요. 태경의 목소리는 낮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지원은 마사지하던 손을 멈추고 조용히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어요. 우리 집은 꽤 큰 기업을 하는 집안이었습니다. 나는 그 회사를 물려받을 후계자였고요. 그런데 아버지가 재혼을 하시면서 새어머니가 집에 들어오셨어요. 태경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말을 이어갔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들어오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버지가 갑자기 병으로 돌아가셨어요. 집안을 든든하게 지켜주시던 분이 그렇게 허무하게 떠나버리시니까 모든 게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지원은 무언가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끼고 마른 침을 삼켰어요. 태경의 눈빛이 2년 전 그날의 악몽을 더듬듯 아득해졌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 그 사람의 본색이 드러나더군요. 그 사람은 이 그룹을 통째로 삼킬 욕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데려온 아들을 회장 자리에 앉히려고요. 그러려면 정당한 후계자인 내가 눈엣 가시였겠죠. 태경은 씁쓸하게 입꼬리를 비틀었어요. 지원은 등줄기가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나는 급한 연락을 받고 차를 몰고 나갔어요.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밤이었죠. 그런데 산길을 돌아 내려오는데 갑자기 트럭 한 대가 마주오는 차선에서 정면으로 돌진해 왔습니다. 그 순간을 떠올리는 태경의 얼굴이 고통스럽게 일그러졌어요. 지원은 저도 모르게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눈을 떠보니 병원이었어요. 의사는 내 하반신 신경이 크게 손상됐다고 했습니다. 다시 걷기는 힘들 거라고요. 태경은 씁쓸하게 웃었어요. 그러나 그 웃음 뒤에는 2년 세월 동안 사겨온 깊은 절망이 서려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 사고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는 걸. 아버지가 돌아가시자마자 새어머니가 뒤에서 손을 써서 꾸민 계획된 일이었다는 걸 말입니다. 지원은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어요. 어떻게 사람이 사람에게, 그것도 한 가족이 그런 끔찍한 짓을 저지를 수 있는지 도무지 믿기지 않았죠. 그때부터였어요. 사람이라는 게 다 무서워졌습니다. 누구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재활치료요? 다 부질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다시 걷지 못할 거 뭐하러 그 고통을 견딥니까? 그래서 나는 스스로 모든 걸 포기하고 이 산속으로 숨어들었어요. 태경의 목소리가 잦아들었습니다. 그는 2년 동안 세상 그 누구에게도 하지 못한 이야기를 지원 앞에서 처음으로 다 쏟아낸 것이었어요. 이야기를 마친 태경의 눈가에는 그동안 애써 감춰온 물기가 어렴풋이 맺혀 있었습니다. 지원은 그런 태경을 바라보며 가슴이 미어졌어요. 차갑고 냉정하기만 해 보이던 이 남자가 실은 얼마나 깊은 상처와 외로움을 홀로 견뎌왔는지를 이제야 알게 된 것이었죠. 그녀는 태경의 손을 더욱 힘주어 잡았습니다. 그동안 정말 많이 힘드셨겠어요. 혼자서 이 무거운 걸 다 짊어지느라. 지원의 진심 어린 그 한마디에 태경은 끝내 고개를 숙였어요. 오랫동안 꽁꽁 얼어붙어 있던 마음이 그 따뜻한 위로 앞에서 조용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어느새 하얀 겨울눈이 소리 없이 내려앉고 있었어요. 태경이 오랜 상처를 털어놓은 그날 이후 저택의 공기는 한결 따뜻해졌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이전에는 없던 편안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어요. 태경은 여전히 무뚝뚝했지만 지원을 대하는 눈빛만큼은 눈에 띄게 부드러워져 있었죠. 하지만 지원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무거운 짐 하나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바로 병원에 누워 계신 아버지였어요. 사실 지원이 이 저택에 들어온 뒤로 청자 배상금은 조금씩 갚아 나가고 있는 형편이었습니다. 태경이 지원의 사정을 헤아려 매달 갚아야 할 액수를 감당할 만한 수준으로 나눠주었거든요. 그 덕에 지원은 저택에서 받는 간병비 절반을 꼬박꼬박 그 빚을 메우는데 쓰고 있었어요. 문제는 나머지였습니다. 남은 절반으로는 아버지의 병원비를 도저히 다 감당할 수가 없었거든요. 재활 치료비의 입원비까지 고지서는 매달 어김없이 날아들었고 그 숫자는 좀처럼 줄어들 줄을 몰랐습니다. 빚을 갚으면 병원비가 밀리고 병원비를 막으면 빚이 밀리는 형편이라 지원은 늘 살얼음판을 걷는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버텨야 했어요. 더욱 지원의 가슴을 아프게 한 것은 두 언니의 차가운 태도였습니다. 지원은 몇 번이나 언니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버지의 병원비를 조금이라도 함께 나눠지자고 아버지를 한 번만이라도 보러 와달라고 사정했죠.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매번 싸늘한 거절뿐이었습니다. 너 혼자 효녀 노릇하는 거니까 나한테까지 부담 주지 마. 나도 먹고 살기 바빠. 첫째는 그렇게 말하고는 전화를 뚝 끊어버렸어요. 둘째는 아예 지원의 번호를 차단해버렸습니다. 피를 나눈 자매가 이렇게까지 매몰차게 등을 돌릴 수 있다는 사실이 지원에게는 무엇보다 큰 상처로 남았어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태경의 저녁상을 물리고 부엌 정리를 마친 지원은 저택 뒤편의 작은 툇마루에 홀로 앉았어요. 늦은 밤 병원에서 날아온 병원비 독촉 문자를 확인한 그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애써 눌러왔던 서름이 한꺼번에 터져 나온 것이었죠. 지원은 두 손에 얼굴을 파묻고 소리 죽여 흐느꼈어요. 아버지에 대한 걱정, 언니들에 대한 원망, 그리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막막한 형편까지 온갖 감정이 뒤엉켜 그녀의 어깨를 들썩이게 했습니다. 늘 씩씩하고 당차던 지원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한없이 여리고 지친 한 사람일 뿐이었어요. 그런데 지원은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는 눈길이 있었다는 것을요. 물을 마시러 나왔던 태경이 툇마루에 웅크린 채 흐느끼는 지원을 우연히 발견한 것이었어요. 태경은 차마 다가가 말을 붙이지 못한 채 그 자리에 가만히 멈춰 서 있었습니다. 늘 자신 앞에서는 강한 모습만 보이던 그녀가 홀로 저렇게 무너져 오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죠. 지원이 저택 일을 하면서도 뒤로는 아버지 병원비까지 홀로 감당하느라 어떤 무게를 짊어지고 있었는지를 태경은 그제야 온전히 깨달았어요.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는 그토록 애를 쓰면서 정작 자기 아버지 일로는 저렇게 혼자 울고 있었구나. 태경은 조용히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그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한 채 무언가를 골똘히 생각했어요. 그로부터 며칠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병원에 있던 지원의 어머니에게서 다급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어요. 전화를 받은 지원의 얼굴에는 당혹감이 가득했죠. 뭐라고요, 엄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어머니의 목소리는 잔뜩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원아,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구나. 누가 내 아버지 밀린 병원비를 한 푼도 남김없이 다 냈다지 뭐냐. 그리고 아버지를 서울에서 제일 좋다는 뇌경색 재활병동으로 옮겨준다는 거야. 지원은 순간 자신의 귀를 의심했어요. 그토록 자신을 짓누르던 병원비를, 그리고 최고급 재활병동까지. 도대체 누가 이런 일을 했단 말인가요? 지원의 머릿속에 한 사람의 얼굴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지원은 통화를 마치기가 무섭게 태경의 방으로 달려갔어요. 문을 벌컥 열고 들어서니
태경은 여느 때처럼 휠체어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원의 눈에는 이미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죠. 혹시 저희 아버지 병원비 그거 당신이 한 거예요? 태경은 잠시 아무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 창밖으로 시선을 둔 채 무심한 듯 담담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병원비만 낸 겁니다. 청자값이야 원래 당신이 갚기로 한 거니 그건 그대로 두고요. 다만 병원비까지 당신이 다 짊어지는 건 아무리 봐도 무리다 싶었어요. 애초에 당신 아버지가 그 지경이 된 데엔 내 몫도 있으니까요. 담담한 그 말투와는 달리 태경의 귓불은 살짝 붉게 물들어 있었어요. 지원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눈물을 왈칵 쏟아냈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가슴 깊은 곳에서 차오르는 고마움의 눈물이었죠. 고맙습니다.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 지원은 연신 고개를 숙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감사 인사를 건넸어요. 그동안 홀로 짊어져 온 무거운 짐 하나가 이 남자의 손길로 스르르 내려놓아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여전히 갚아야 할 빚은 남아 있었지만 적어도 아버지의 치료만큼은 마음 놓을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그토록 막막하고 캄캄하던 앞날에 처음으로 따스한 빛 한 줄기가 스며드는 것만 같았어요. 태경은 그런 지원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을 듣는 일이 얼마만이었을까요? 오랫동안 얼어붙어 있던 그의 마음속에도 낯설고 따뜻한 무언가가 잔잔하게 번져나갔어요. 그날 이후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깊은 유대감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서로의 아픔을 알아주고 말없이 서로를 위하는 마음. 차갑던 유령 저택 안에 이제는 두 사람이 함께 만들어가는 따뜻한 온기가 조용히 자리 잡아가고 있었어요. 병원비 일이 있고 난 뒤로 태경의 마음속에는 전에 없던 변화가 조용히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2년 동안 스스로 모든 것을 포기한 채 어둠 속에 숨어 지내던 그였어요. 그런데 지원이라는 사람을 만나고부터 꽁꽁 얼어붙어 있던 무언가가 조금씩 녹아내리기 시작한 것이었죠. 어느 날 저녁 지원은 여느 때처럼 태경의 다리를 정성껏 주무르고 있었습니다. 굳어가던 근육이 그동안의 마사지 덕분에 조금은 부드러워진 상태였어요. 지원은 문득 그의 다리를 바라보며 진심을 담아 나직이 말을 건넸습니다. 저는요, 당신이라면 다시 걸을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당신은 죽은 신경도 살려낼 사람이에요. 태경은 그 말에 피식 웃어 보였어요. 2년 동안 수도 없이 스스로에게 안 된다고 부질없다고 되뇌어온 그였으니까요. 헛된 기대는 안 하는 게 좋아요. 의사도 다 포기한 다리입니다. 하지만 지원은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태경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또박또박 말했어요. 의사가 포기한 거지 당신 몸이 포기한 게 아니잖아요. 저는 병원에서 기적처럼 다시 일어선 환자들을 정말 많이 봤어요.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끝까지 자기 자신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말은 태경의 가슴 깊은 곳에 조용히 박혔습니다. 그날 밤 태경은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자신의 두 다리를 내려다보았어요. 정말로 아주 조금이라도 다시 걸을 가능성이 남아있는 걸까요? 2년 만에 처음으로 그의 마음속에 아주 작은 희망 하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태경은 남몰래 재활 훈련을 시작했어요. 지원이 잠든 깊은 밤이나 그녀가 장을 보러 나간 틈을 타서였죠. 아직은 다시 걷겠다는 결심을 누구에게도 내보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혹시라도 실패의 지원을 실망시킬까봐 그것이 무엇보다 두려웠던 겁니다. 재활은 상상을 초월할 만큼 고통스러웠습니다.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신경을 다시 깨우는 일이란
온몸이 갈기갈기 찢기는 듯한 통증을 견뎌야 하는 과정이었어요. 태경은 휠체어 손잡이를 있는 힘껏 움켜쥔 채 두 다리에 조금이라도 힘을 실어보려 안간힘을 썼습니다. 이마에서 굵은 땀방울이 뚝뚝 떨어지고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렸어요. 으윽! 터져나오는 신음을 태경은 이를 악물고 삼켰습니다. 감각조차 없던 다리에서 바늘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번져올 때면 차라리 다시 포기해 버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태경은 지원의 목소리를 떠올렸습니다. 당신은 죽은 신경도 살려낼 사람이라던 그 진심 어린 응원을요. 그 한마디가 태경을 다시 일으켜 세웠어요. 그는 매일 밤 무너지고 또 매일 밤 다시 일어섰습니다. 넘어져 바닥에 나뒹구는 날도 부지기수였죠. 하지만 태경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2년 동안 어둠 속에 갇혀있던 그가 처음으로 스스로 무언가를 향해 사력을 다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아주 조금씩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미동조차 없던 발가락이 어느 날 희미하게 움찔거렸습니다. 며칠 뒤에는 무릎에 아주 작은 힘이 들어가기 시작했죠. 죽은 줄로만 알았던 신경이 태경의 피나는 노력 끝에 조금씩 깨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그날도 홀로 재활에 매달리던 태경은 문득 두 다리에 온 힘을 실어보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는 휠체어 팔걸이를 두 손으로 꽉 붙잡고 이를 악문 채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놀랍게도 두 다리가 그의 몸무게를 아주 잠깐 버텨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인기척을 느끼고 방으로 들어서던 지원이 그 광경을 보고 그 자리에 우뚝 멈춰 섰어요. 휠체어를 짚고 위태롭게 서 있는 태경의 모습에 지원의 눈이 화등잔만하게 커졌습니다. 당신 지금... 지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태경은 균형을 잃고 휘청거렸습니다. 그 순간 지원이 재빨리 달려가 그의 곁에 섰어요. 제 어깨를 짚으세요. 자, 천천히요. 지원은 태경의 팔을 자신의 어깨에 둘렀습니다. 태경은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지원의 어깨에 몸을 의지한 채 조심스레 한쪽 발을 앞으로 내디뎠어요. 2년 만에 처음으로 그의 발이 바닥을 딛고 앞으로 나아간 순간이었습니다. 한 걸음, 그리고 또 한 걸음. 태경은 지원의 어깨를 꽉 붙든 채 온몸에 힘을 짜내어 발을 옮겼어요. 두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금방이라도 주저앉을 것 같았지만 그는 끝내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2년이라는 긴 어둠을 뚫고 마침내 스스로의 두 발로 첫걸음을 떼어낸 것이었어요. 지원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믿어온 기적이 바로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었으니까요. 맞죠? 제 말이 맞았잖아요. 당신은 해낼 사람이라고. 지원이 울먹이며 말하자 태경도 벅찬 감정에 목이 메었어요. 그는 지원의 어깨에 의지한 채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 덕분입니다. 당신이 없었으면 나는 평생 이 어둠 속에서 나오지 못했을 거예요.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속에는 말로 다할 수 없는 감격과 서로를 향한 깊고 따뜻한 마음이 오롯이 담겨 있었어요. 어두웠던 저택의 밤이 그 어느 때보다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태경이 첫걸음을 떼어낸 그날 이후 저택의 분위기는 몰라보게 달라졌습니다. 2년 동안 죽은 듯이 고요하던 집안에 이제는 생기가 감돌기 시작했어요. 두꺼운 암막 커튼은 모두 걷혔고 창마다 따뜻한 햇살이 가득 들이쳤습니다. 태경의 창백하던 얼굴에도 조금씩 혈색이 돌기 시작했죠. 두 사람은 매일같이 재활에 매달렸어요.
다만 그 훈련은 철저히 저택 안에서, 그것도 남의 눈에 띄지 않는 시간에만 이루어졌습니다. 태경은 아직 자신이 다시 걷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세상에 알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낯선 사람이 드나들 때면 그는 늘 예전처럼 휠체어에 앉아 있었어요. 두 사람만의 은밀한 비밀이었던 셈이죠. 그렇게 조심했지만 세상에 완전한 비밀이란 없는 법이었습니다. 산속 깊은 저택에서 무언가 달라지고 있다는 낌새가 어느새 바깥 세상으로 조금씩 새어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저택을 드나드는 사람들의 입을 통해 2년 동안 폐인처럼 지내던 태경이 요즘 들어 부쩍 활기를 되찾은 것 같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죠. 그 소문은 돌고 돌아 결국 한 사람의 귀에까지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룹의 안주인 행세를 하며 온갖 실권을 틀어쥐고 있던 계모였어요. 그날 오후 저택 마당으로 검고 번쩍이는 고급 승용차 한 대가 소리 없이 들어섰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화려한 모피 코트에 값비싼 장신구로 온몸을 휘감은 중년 여인이 도도한 걸음으로 내렸어요. 짙게 화장한 얼굴에는 서늘한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계모였죠. 계모는 예고도 없이 저택의 문을 벌컥 열고 들어섰어요. 오랜만에 찾은 저택 안을 둘러보던 그녀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거렸습니다. 늘 어둡고 곰팡내 나던 이 집이 어쩐 일인지 환하고 깨끗하게 바뀌어 있었거든요. 어디선가 구수한 밤 냄새까지 풍겨왔어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이람? 이 집에 무슨 바람이 불었나? 계모가 못마땅한 듯 중얼거리며 거실 안쪽으로 발을 들였습니다. 거실 한가운데에는 태경이 여느 때처럼 휠체어에 앉아 있었어요. 인기척을 느낀 태경이 고개를 돌리자 그의 표정이 순식간에 싸늘하게 굳었습니다. 2년 전 자신을 이 지경으로 만든 장본인이 눈앞에 나타난 것이었으니까요. 태경의 두 주먹이 휠체어 팔걸이 위에서 부르르 떨렸어요. 하지만 그는 애써 감정을 억누르며 차갑게 입을 열었습니다. 연락도 없이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계모는 그런 태경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어요. 겉으로 보기엔 여전히 휠체어에 앉아있는 모습이었지만 어딘가 예전과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핏기 하나 없던 얼굴에 혈색이 돌고 죽어있던 눈빛에 생기가 감돌고 있었거든요. 계모는 그 미묘한 변화를 놓치지 않았어요. 무슨 일이라니? 아들이 잘 지내나 어미가 한번 들여다보러 온 것뿐인데. 그런데 이게 웬일이야? 우리 태경이 얼굴이 아주 좋아졌구나.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는 거니? 말은 다정하게 건넸지만 계모의 눈빛은 태경의 곁에 선 지원을 향해 날카롭게 꽂히고 있었어요. 처음 보는 젊은 여자가 태경의 곁을 지키고 있는 모습, 그것이 계모의 신경을 사정없이 긁어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가씨는 누구시지? 계모가 지원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물었어요. 그 시선에는 노골적인 경계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지원은 주눅 들지 않고 또박또박 대답했죠. 저는 이 댁에서 간병일을 맡고 있는 사람입니다. 간병인이라는 말에 계모의 입꼬리가 비틀리듯 올라갔어요.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이미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2년 동안 그 누구와도 말을 섞지 않고 다 죽은 사람처럼 지내던 태경이었어요. 그런 그의 얼굴에 저렇게 생기가 도는 것이 계모의 눈에는 예사롭지 않게 보였던 겁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 바로 저 젊은 간병인이 있다는 것을 계모는 본능적으로 직감했어요. 저 여자 보통 내기가 아니구나. 다 무너진 줄 알았던 태경이가 저 여자 하나 때문에 저렇게 달라지다니. 계모는 겉으로는 웃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온갖 계산을 하며 지원을 경계했습니다. 태경이 마음을 다잡고
조금씩 되살아나고 있다는 것. 그것 하나만으로도 계모에게는 충분한 위협이었어요. 이대로 태경이 완전히 예전의 기력을 되찾는다면 지금껏 자신이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위태로워질 수도 있었으니까요. 계모는 저택에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몇 마디 거칠의 인사를 남기고는 이내 서둘러 저택을 빠져나갔어요. 승용차에 오르는 계모의 얼굴에서는 조금 전에 다정한 미소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는 무언가를 골똘히 꾸미는 자의 서늘하고 음험한 기운만이 가득했죠. 저 간병인부터 어떻게든 떼어놔야겠어. 태경이가 저 여자 곁에서 힘을 얻기 전에. 저택을 빠져나가는 검은 승용차를 바라보며 태경과 지원은 알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잠시나마 되찾았던 저택의 평화로운 공기 위로 정체 모를 먹구름이 스멀스멀 드리워지고 있는 것만 같았어요. 계모가 다녀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상한 일들이 하나둘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작은 지원의 아버지가 입원해 있는 병원이었어요. 어느 날 지원에게 병원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버지의 담당자라는 사람은 이런저런 사정을 대며 아버지의 재활 치료를 더는 이어가기 어렵겠다고 통보해 왔어요. 지원은 도무지 영문을 알 수 없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태경 덕분에 최고급 재활병동에서 정성껏 치료를 받고 있었으니까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 아버지 치료비도 다 냈고 아무 문제 없었잖아요. 지원이 다급하게 물었지만 상대방은 그저 위에서 내려온 방침이라는 말만 되풀이할 뿐이었어요. 그 뒤로도 이상한 일은 계속됐습니다. 아버지의 병실이 갑자기 다른 곳으로 옮겨졌고 담당 의료진이 하루아침에 바뀌는가 하면 온갖 까다로운 서류를 요구하며 지원의 가족을 몰아세웠죠. 처음엔 단순한 행정 착오려니 했던 지원도 일이 반복되자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했습니다. 이 모든 일이 계모가 다녀간 직후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었어요. 계모는 결코 눈에 띄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모든 것이 합법적인 절차인 것처럼 꾸미면서 뒤에서 조용히 압력을 넣어 지원의 가족을 서서히 벼랑 끝으로 몰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지원은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겨우 안정을 찾아가던 아버지의 치료가 한순간에 위태로워졌고 어머니는 병원 이곳저곳에 불려다니며 시달리느라 얼굴이 반쪽이 되어 갔어요. 아무리 항의하고 매달려도 보이지 않는 거대한 힘 앞에서 지원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 모든 사실은 결국 태경의 귀에도 들어갔어요. 지원이 홀로 애를 태우며 병원과 씨름하는 모습을 지켜보던 태경은 이내 이 모든 일의 배우가 누구인지를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바로 계모였죠. 그 사람이 지원이의 아버지를 표적으로 삼았구나. 태경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계모라는 사람이 얼마나 잔인하고 집요한지 그는 2년 전 뼈저리게 겪어 알고 있었습니다. 한번 표적을 정하면 그것을 완전히 무너뜨릴 때까지 결코 멈추지 않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계모의 진짜 목표는 지원의 아버지가 아니라 바로 자신의 곁에 있는 지원이라는 것을 태경은 똑똑히 알 수 있었어요. 태경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채 괴로워했습니다. 자신이 지원의 곁에 있는 한 계모는 결코 공격을 멈추지 않을 게 분명했어요. 지원은 물론이고 그녀의 아버지와 가족 전체가 계모의 소나기에 무참히 짓밟힐지도 몰랐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태경이 할 수 있는 선택은 오직 하나뿐이었어요. 지원을 자신에게서 멀리 떠나보내는 것. 생각만으로도 심장이 갈기갈기 찢기는 것 같았지만 태경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지원과 그 가족이 다치는 것을 두고 볼 바에는
차라리 자신이 나쁜 사람이 되는 편이 나았어요. 그것이 지원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면 그는 기꺼이 그 길을 택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경은 지원을 자신의 방으로 불렀어요. 그러고는 지금껏 단 한 번도 보인 적 없는 차갑고 무서운 얼굴로 그녀를 매섭게 노려보았습니다. 짐 싸서 당장 이 집에서 나가세요. 지원은 갑작스러운 그의 말에 어리둥절했어요. 어젯밤까지만 해도 따뜻하게 웃어주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이토록 돌변하다니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죠. 네, 그게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못 알아들었어요? 이제 당신은 필요 없다는 말입니다. 태경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그는 애써 지원의 눈을 피하며 심장을 도려내는 듯한 말들을 억지로 내뱉었습니다. 솔직히 말하죠. 그동안 심심해서 당신을 데리고 논 것뿐입니다. 이제 좀 걸을 만하니 당신 같은 간병인은 더 이상 쓸모가 없어졌어요. 너 같은 게 낄 자리는 애초에 내 인생에 없었습니다. 지원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어요. 그녀는 태경의 말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껏 두 사람이 함께 쌓아온 그 모든 시간이 정말로 한낱 심심풀이에 지나지 않았단 말인가요? 거짓말. 당신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거죠? 지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만 태경은 끝내 그녀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어요. 그는 지갑에서 두툼한 돈 봉투를 꺼내 지원의 발치에 툭 던졌습니다. 이건 그동안의 수고비예요. 이거면 됐으니 두 번 다시 내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그 모진 말들을 다 쏟아내는 동안 태경은 지원이 볼 수 없는 곳에서 피눈물을 삼키고 있었어요. 그의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피가 맺힐 지경이었지만 그는 끝까지 차가운 표정을 무너뜨리지 않았습니다. 지원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녀가 자신을 완전히 미워하고 떠나가게 만들어야만 했으니까요. 지원은 발치에 떨어진 돈 봉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두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뚝뚝 흘러내렸어요. 그녀는 봉투를 집어들지 않은 채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알겠어요. 나갈게요. 그동안 저 혼자 착각했었나 보네요. 지원은 그 길로 짐을 챙겨 저택을 나섰어요. 무거운 발걸음으로 산길을 내려가는 그녀의 어깨가 소리 없이 들썩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택 2층 창가에서는 멀어져가는 지원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소리 죽여 오열하는 태경이 있었어요. 두 사람 모두 서로를 위한 마음 때문에 가슴이 찢어지는 이별을 맞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원이 저택을 떠난 뒤 집안은 다시 예전의 그 차갑고 어두운 모습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잠시나마 감돌던 온기와 생기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어요. 태경은 지원이 걷어놓았던 커튼을 다시 하나둘 내렸고 저택은 또다시 무거운 침묵 속으로 가라앉았죠. 계모가 이 기회를 놓칠 리 없었습니다. 지원이 사라졌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계모는 마치 오래 기다려온 사람처럼 곧바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녀가 노리고 있던 진짜 계획을 실행에 옮길 때가 온 것이었죠. 며칠 지나지 않아 저택에는 낯선 사람들이 하나둘 들어차기 시작했습니다. 계모가 데려온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태경의 건강을 돌본다는 명목으로 저택에 상주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그들의 정체는 계모에게 매수되어 그녀의 지시를 그대로 따르는 의료진이었습니다. 겉으로는 태경을 보살피는 척했지만 실은 그를 철저히 감시하고 가두기 위한 사람들이었어요. 저택의 모든 출입은 그들의 소나기에 들어갔습니다. 태경에게 걸려오는 전화는 모조리 차단되었고 그를 만나러 오는 사람은 그 누구도 안으로 들릴 수 없었어요. 오랫동안 태경의 곁을 지켜온 늙은 집사와
비서마저 하나둘 저택에서 쫓겨나거나 발이 묶이고 말았습니다. 태경은 어느새 자신의 집안에 완전히 갇힌 신세가 되어버린 거예요. 계모가 데려온 의료진은 태경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며 그의 상태를 담은 서류들을 매일같이 작성했습니다. 물론 그 서류에 적힌 내용은 사실과는 전혀 딴판이었어요. 그들은 태경이 2년 가까이 세상과 담을 쌓고 지내온 것을 빌미로 마치 그가 스스로 아무것도 판단하지 못하는 사람인 것처럼 거짓 기록을 꾸며냈죠. 멀쩡한 사람을 서류상으로는 심신이 미약한 사람으로 조작해 나갔던 겁니다. 사실 이것이야말로 계모가 노린 진짜 목적이었어요. 계모의 계획은 바로 태경을 성년후견인 제도로 묶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성년후견인이란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대신해 다른 사람이 그 법적 권리를 행사하도록 하는 제도였어요. 원래는 병이나 장애로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좋은 제도였죠. 하지만 계모는 이 제도를 자신의 더러운 욕심을 채우는데 악용하려 했습니다. 태경이 심신이 미약해 스스로를 돌볼 수 없는 사람이라고 몰아가 그의 모든 법적 권리를 자신이 대신 주려는 속셈이었어요. 그렇게만 되면 태경이 정당하게 물려받은 그룹의 지분과 모든 권리를 통째로 손에 넣을 수 있었으니까요. 사실 계모는 지난 2년 동안 이 일을 마무리 짓지 못해 애를 태워왔습니다. 태경이 사고를 당한 뒤로 줄곧 저택에 숨어 지내긴 했지만 그래도 명색이 그룹의 정당한 후계자였어요. 하루아침에 그의 권리를 빼앗으려 들면 안팎에서 의심의 눈초리가 쏟아질 게 뻔했으니까요. 그래서 계모는 태경이 스스로 완전히 망가지기만을, 이때다 싶은 순간이 오기만을 기다려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다 죽어가던 태경이 지원이라는 여자를 만나 되살아날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죠. 계모로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셈이었어요. 그래서 서둘러 지원을 떼어놓았고 이제 남은 마지막 걸림돌마저 치워졌으니 더는 미룰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계모는 매수한 의료진을 시켜 태경의 상태가 얼마나 나쁜지를 거짓으로 꾸민 서류들을 차곡차곡 준비해 나갔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하면 돼. 저 골칫덩어리를 완전히 정리하고 나면 이 그룹은 온전히 우리 아들 것이 되는 거야. 2년을 기다렸으니 이 정도는 참을 만했지. 계모는 서늘한 미소를 지으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어요. 그녀의 머릿속에는 이미 자신의 친아들이 그룹의 회장 자리에 올라 화려한 취임식을 치르는 장면이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2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나자마자 태경을 사고로 몰아넣었던 그 순간부터 계모가 오매불망 꿈꿔온 바로 그 그림이었죠. 한편 저택 깊숙한 곳에 갇힌 태경은 하루하루 무너져가고 있었어요. 낯선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바깥과 완전히 차단된 채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감에 짓눌렸습니다. 애써 되찾았던 마음의 불씨도 점점 사그라들어 갔어요. 지원이 곁에 있을 때는 그토록 화나던 세상이 그녀가 떠나자 다시 캄캄한 어둠으로 돌아와 버린 것이었죠. 흐려지는 의지 속에서 태경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얼굴은 오직 하나뿐이었습니다. 바로 지원이었어요. 자신을 이 어둠에서 끌어내 주었던 사람. 죽은 신경도 살려낼 사람이라며 진심으로 자신을 믿어주었던 그 따뜻한 사람. 미안합니다. 당신을 지키겠다고 밀어냈는데 결국 나는 이렇게 다시 무너지고 마는군요. 태경은 힘없이 눈을 감았어요. 스스로 지원을 떠나보낸 그 순간부터 자신을 지탱해주던 마지막 버팀목마저 사라져버린 것만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내린 선택이었지만 그 대가로 태경은 계모가 파놓은 함정 속으로 속절없이 빠져들고 있었어요.
저택의 창마다 다시 두꺼운 커튼이 드리워졌습니다. 잠시 환하게 빛나던 저택은 이제 계모의 소나기에 완전히 사로잡힌 채 다시 캄캄한 어둠 속에 잠겨버렸어요. 그 어둠 속에서 계모의 끔찍한 음모는 소리 없이 그러나 착실하게 마지막을 향해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태경에게 매몰차게 쫓겨난 지원은 그날 이후로 하루하루를 무거운 마음으로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병원 문제는 어찌된 일인지 어느 순간부터 잠잠해졌지만 지원의 가슴 한구석은 여전히 뻥 뚫린 것처럼 허전하기만 했어요. 아무리 잊으려 애써도 태경이 마지막으로 내뱉던 그 차가운 말들이 자꾸만 귓가에 맴돌았거든요. 심심해서 데리고 논 것뿐이라니. 정말로 그동안의 시간이 그 사람에겐 아무것도 아니었을까? 지원은 도무지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태경이 보여준 눈빛과 온기가 하루아침에 거짓으로 돌변할 리 없다고 마음 한편에서 자꾸만 속삭였거든요. 하지만 직접 확인할 방법이 없으니 그저 답답한 마음만 끌어안은 채 지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지원의 집으로 낯선 노신사 한 분이 조심스레 찾아왔어요. 백발이 성성한 그는 오랫동안 태경의 곁을 지켜온 비서였습니다. 계모의 손에 저택에서 쫓겨난 뒤 수소문 끝에 겨우 지원을 찾아온 것이었죠. 실례합니다. 태경 도련님을 모시던 사람입니다. 긴히 드릴 말씀이 있어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지원은 갑작스러운 방문에 놀랐지만 이내 그를 안으로 맞아들였어요. 비서는 무거운 표정으로 그동안 저택에서 벌어진 일들을 하나하나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듣는 지원의 얼굴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하얗게 질려갔어요. 비서는 먼저 지원이 쫓겨나던 무렵 아버지의 병원에서 벌어졌던 일들의 진짜 배후를 밝혔습니다. 그 모든 것이 계모의 짓이었다는 사실을요. 계모가 태경 곁에 있는 지원을 떼어내려고 일부러 그녀의 아버지를 표적으로 삼아 압박했다는 것이었죠. 그럼 그 사람이 저한테 그렇게 모질게 군 것도. 지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비서는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련님은 아가씨와 아버님을 지키기 위해서 일부러 그러신 겁니다. 자신이 곁에 있으면 계모가 아가씨 가족을 가만두지 않을 걸 아셨으니까요. 그래서 아가씨가 당신을 미워하고 멀리 떠나도록 일부러 그 모진 말들을 쏟아내신 거예요. 도련님 속은 그때 이미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지원의 두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역시 거짓말이었던 겁니다. 태경의 그 차가운 말들은 모두 자신을 지키기 위한 눈물겨운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그동안 오해하며 그를 원망했던 자신이 한없이 미워졌습니다. 하지만 지원을 진짜 절망하게 만든 것은 그 다음 이야기였어요. 비서는 지금 저택에서 벌어지고 있는 끔찍한 일들을 마저 털어놓았습니다. 계모가 매수한 사람들을 동원해 저택을 완전히 장악했다는 것. 그리고 태경을 심신이 미약한 사람으로 몰아 성년후견인이라는 제도로 묶어 그룹의 모든 권리를 빼앗으려 한다는 것까지요. 지금 도련님은 저택 안에 완전히 갇혀 계십니다. 바깥과는 연락조차 할 수 없어요. 이대로 가다간 도련님은 모든 것을 빼앗기고 영영 그 어둠 속에 갇혀버리고 말 겁니다. 제 힘으로는 도저히 도련님을 구할 방법이 없어서 염치불구하고 이렇게 아가씨를 찾아온 겁니다. 노비서의 두 눈에도 안타까운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어요. 그는 이제 오직 지원만이 태경을 구할 수 있으리라 믿고 있었습니다. 다 무너져 있던 태경을 되살려낸 사람은 세상에 지원 단 한 사람뿐이었으니까요. 이야기를 다 들은 지원은 흐르는 눈물을 손등으로 쓱 닦아냈습니다.
조금 전까지 슬픔으로 흔들리던 그녀의 눈빛에 이제는 서리빨 같은 결기가 서리기 시작했어요. 지원은 더 이상 주저앉아 울고만 있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갈게요. 제가 그 사람을 데리고 나오겠어요. 지원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자신을 위해 그토록 아파하며 홀로 어둠 속에 갇혀 있는데 이대로 두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그 저택 안으로 들어가느냐 하는 것이었어요. 계모의 사람들이 정문을 삼엄하게 지키고 있어 아무나 함부로 발을 들릴 수 없다고 했으니까요. 하지만 지원은 몰래 숨어드는 방법 따위는 애초에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잘못한 것도 없이 도둑처럼 담을 넘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그녀는 정정당당하게 정문으로 걸어 들어가기로 마음먹었어요. 다음 날 아침 지원은 곧장 가평의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산길을 한참 올라 마침내 저택 앞에 도착하니 아니나 다를까 정문 앞에는 계모가 심어둔 덩치 큰 사내들이 떡하니 버티고 서 있었어요. 그들은 다가오는 지원을 보자마자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어디서 오신 분입니까? 여기는 아무나 들어올 수 없습니다. 돌아가세요. 사내들의 목소리는 위압적이었어요. 여느 사람 같았으면 그 서슬에 눌려 발길을 돌렸겠지만 지원은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두 눈을 똑바로 뜬 채 또박또박 입을 열었어요. 저는 얼마 전까지 이 댁에서 간병 일을 하던 사람입니다. 회장님께 미처 전하지 못하고 두고 온 물건이 있어서요. 딱 한 번만 잠깐이면 됩니다. 회장님 얼굴만 잠깐 뵙고 바로 나올게요. 지원은 애써 목소리를 차분하게 가다듬었습니다. 여기서 조금이라도 흥분하거나 수상한 티를 내면 저들이 절대 문을 열어주지 않으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녀는 최대한 자연스럽고 담담한 표정을 지어 보였어요. 잠깐이면 됩니다. 물건만 전해드리고 인사만 드리고 바로 돌아가겠습니다. 오래 있지도 않을 거예요. 사내들은 서로 눈치를 살피며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한낱 간병인이었다는 젊은 여자가 물건 하나 전하겠다고 저리 태연하게 청하니 딱히 막아설 명분도 마땅치 않았거든요. 게다가 지원의 태도가 어찌나 당당하고 거리낌이 없던지 오히려 그들이 잠시 주춤할 정도였어요. 지원은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마치 예전에 늘 그래왔다는 듯 자연스러운 걸음으로 사내들 사이를 지나 저택 안쪽을 향해 발을 옮겼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만 겉으로는 흔들림 하나 없이 태연한 얼굴을 유지했습니다. 잠깐만 뵙고 나오겠습니다. 금방이면 돼요. 지원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 말을 남긴 채 굳게 닫혀있던 저택의 문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갔어요. 등 뒤로 사내들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직 저 안에 홀로 갇혀있을 태경을 만나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으니까요. 마침내 지원의 손이 차갑고 육중한 저택의 문고리에 닿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심호흡을 한 뒤 굳은 각오로 그 무거운 문을 힘껏 밀어 열었어요. 오랫동안 닫혀있던 저택의 어둠 속으로 지원의 발걸음이 성큼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지원이 떠난 뒤로 태경의 세상은 다시 온통 어둠뿐이었습니다. 그는 두꺼운 커튼이 겹겹이 드리워진 방 안에 홀로 우두커니 앉아 있었어요. 한때 지원과 함께 웃고 함께 밥을 먹고 다시 걷는 기적을 만들어냈던 바로 그 저택이었지만 이제는 다시 차갑고 캄캄한 감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태경은 모든 것을 놓아버린 사람처럼 보였어요. 애써 되찾았던 삶의 의지도 다시 일어서겠다던 다짐도 이제는 흔적조차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바라보는 그의 얼굴에는
깊은 자책과 외로움만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어요. 내가 지원이를 밀어낸 건 그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였는데 태경은 그 생각만 하면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겠다고 제 손으로 떠나보냈지만 정작 자신은 이렇게 다시 무너져 버렸으니까요. 그녀가 없는 하루하루는 숨 쉬는 것조차 버거울 만큼 공허했어요. 계모가 저택을 통째로 장악하고 자신을 올가매려 하는 상황에서도 태경은 도무지 맞서 싸울 기력을 낼 수가 없었습니다. 계모는 바로 이 틈을 노리고 있었어요. 태경이 완전히 무기력해진 지금이야말로 그를 세상과 영영 격리시킬 절호의 기회라고 여겼던 겁니다. 저택은 갈수록 더 삼엄하게 통제되었고 태경을 올가맬 성년후견인 절차도 착착 마무리되어 가고 있었죠. 어둠 속에 홀로 앉은 태경은 그렇게 서서히 세상에서 지워져 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조용하던 저택 안 어디선가 다급한 발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계모의 사람들이 미처 막을 새도 없이 누군가 저택 안쪽으로 빠르게 들어서고 있었던 거예요. 태경이 갇혀있는 방을 향해 그 발걸음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곧장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굳게 닫혀있던 방문이 벌컥 열렸어요. 어둠에 잠겨있던 방 안으로 복도의 빛이 한 줄기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그 빛을 등진 채 문 앞에 한 사람이 가쁜 숨을 몰아쉬며 서 있었어요. 지원이었습니다. 정문을 지나 저택 곳곳을 헤맨 끝에 그녀는 마침내 태경이 갇혀있는 방을 찾아낸 것이었어요. 지원은 어둠 속에 힘없이 앉아있는 태경의 모습을 발견하고는 그 자리에 잠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다시 걷는 기적을 만들어내던 사람이 이토록 초췌하고 넋 나간 모습으로 변해 있을 줄은 몰랐거든요. 태경 씨, 지원은 떨리는 목소리로 그를 불렀어요. 그러고는 곧장 그에게 달려가 힘없이 늘어져 있는 그의 손을 두 손으로 꼭 붙잡았습니다. 멍하니 앉아있던 태경은 자신의 손을 감싸쥐는 따뜻한 온기에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흐릿하던 그의 눈에 눈앞에 있는 사람의 얼굴이 서서히 또렷하게 들어왔습니다. 태경은 자신의 눈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지원 씨, 어떻게 당신이 여기에? 태경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이 되지 않았어요. 자신이 그토록 모질게 밀어냈던 사람이 다시 눈앞에 나타나 자신의 손을 잡고 있다니요. 그는 그저 넋을 잃은 채 지원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지원의 두 눈에서는 이미 굵은 눈물이 뚝뚝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그녀는 태경의 손을 더욱 꼭 움켜쥐며 울먹이는 목소리로 그동안 참아온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저 다 알아요. 그때 저한테 모질게 굴었던 거 다 저랑 우리 아버지 지키려고 일부러 그런 거잖아요. 그 마음도 모르고 당신을 원망했던 제가 너무 미워요. 지원의 말에 태경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어요. 그토록 감추려 했던 진심이 결국 그녀에게 전부 들통나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예요? 이렇게 다시 숨어서 다 포기한 사람처럼 앉아있으려고, 그러려고 그동안 그 지독한 고통 참아가면서 이 악물고 버틴 거예요? 지원은 흐르는 눈물을 닦을 생각도 하지 못한 채 태경을 향해 애타게 호소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안타까움과 간절함이 가득 배어 있었습니다. 당신 내 앞에서 두 발로 걸었잖아요. 죽은 신경도 살려낸 사람이 왜 이래요? 이렇게 무너지려고 그 힘든 걸 다 견뎌낸 거 아니잖아요. 제발 정신 차려요. 지원의 절절한 외침이 어둠에 잠겨있던 방 안에 뜨겁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은 다 꺼져가던 태경의 마음에 던져진 마지막 불씨와도 같았어요.
태경은 자신의 손을 붙잡은 채 눈물 흘리는 지원을 바라보며 오랫동안 얼어붙어 있던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뜨겁게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두 사람은 어둠 속에서 서로를 마주 보았어요. 떨어져 있던 시간 동안 켜켜이 쌓였던 그리움과 오해가 맞잡은 두 손을 통해 조용히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캄캄하던 저택의 방 안에 다시 한번 따뜻한 온기가 조심스레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지원의 눈물 어린 호소는 다 꺼져가던 태경의 가슴에 뜨거운 불을 지폈습니다. 자신의 손을 붙잡고 애타게 흐느끼는 그녀를 바라보던 태경의 흐릿하던 눈빛이 조금씩 예전의 형용한 빛을 되찾기 시작했어요. 그렇습니다. 지원의 말이 옳았어요. 이렇게 어둠 속에 숨어 무너지려고 그 지독한 고통을 견디며 다시 일어선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맞아요. 내가 정신이 나갔었나 봅니다. 당신 말이 다 옳아요. 태경은 지원의 손을 힘주어 마주 잡았습니다. 그러고는 이를 악문 채 그동안 힘없이 늘어져 있던 몸에 천천히 힘을 실었어요. 두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그는 지원의 부축을 받아 마침내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다 포기했던 사람의 얼굴이 아니었어요. 이제 그의 눈에는 반드시 모든 것을 바로잡고야 말겠다는 굳은 결의가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한동안 두 사람은 어둠 속에서 서로를 마주 보았어요. 태경은 자신 때문에 이 위험한 곳까지 한 걸음에 달려와 준 지원에게 미안함과 고마움이 뒤섞인 눈빛을 보냈습니다. 미안합니다. 당신을 지킨다는 게 오히려 당신을 더 아프게 했군요. 이제는 도망치지 않을 겁니다. 내가 다 바로잡을게요. 태경의 목소리에는 오랜만에 단단한 힘이 실려 있었어요. 지원은 그런 그를 보며 눈물을 닦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토록 바라던 태경의 모습이 마침내 다시 돌아온 것이었으니까요. 정신을 차린 태경의 머릿속에 문득 한 사람의 얼굴이 또렷하게 떠올랐어요. 바로 자신의 오랜 비서였습니다. 사실 태경은 아주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충직한 그 비서가 2년 전 사고의 진실이 담긴 결정적인 증거를 목숨을 걸고 지켜오고 있다는 것을요. 다만 그동안은 태경 스스로가 모든 것을 놓아버린 채 그 증거를 세상에 꺼낼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었을 뿐이었죠. 이제는 달랐습니다. 태경은 다시 싸우기로 마음먹었어요. 계모가 아무리 저택을 올가매고 자신을 올가매려 한들 두 발로 일어선 그의 의지까지 가둘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는 진실을 세상에 밝히고 빼앗길 뻔했던 모든 것을 되찾겠다고 굳게 결심했습니다. 며칠 뒤 마침내 그날이 밝았어요. 바로 계모가 자신의 친아들을 그룹의 회장 자리에 앉히려는 취임식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계모는 태경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철석같이 믿고 서둘러 취임식 날짜를 잡아버린 것이었어요. 자신이 그토록 오래 꿈꿔온 순간이 마침내 코앞에 다가왔다며 계모는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죠. 취임식장은 그야말로 화려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든 널찍한 홀에는 값비싼 꽃 장식이 가득했고 우아한 음악이 흐르고 있었어요. 무대 중앙에는 계모가 세상 부러울 것 없는 표정으로 서 있었고 그 곁에는 곧 회장 자리에 오를 그녀의 친아들이 거만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계모는 마침내 2년 동안 꿈꿔온 순간이 눈앞에 다가왔다는 사실에 승리의 미소를 감추지 못했어요.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 그룹의 새로운 회장 취임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고 홀 안에 우렁찬 박수가 터져 나오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쾅! 취임식장의 육중한 문이 활짝 열렸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곳으로 쏠렸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두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어요. 문 앞에 태경이 서 있었던 겁니다. 평생 휠체어에 갇혀 다시는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줄로만 알았던 바로 그 태경이요. 그런데 그가 휠체어도 없이 두 발로 꼿꼿하게 선 채로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지원과 오랜 세월 그를 지켜온 노비서가 함께 서 있었어요. 태경은 수많은 사람들의 경악에 찬 시선을 뚫고 뚜벅뚜벅 걸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그의 발걸음은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어요. 홀 안에는 무거운 정적이 내려앉았고 사람들은 숨을 죽인 채 걸어 들어오는 태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무대 위의 계모는 그 모습을 보고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어요. 그녀의 얼굴에서 승리의 미소가 순식간에 사라지고 대신 새하얀 공포가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어떻게 네가? 계모의 목소리가 사정없이 떨렸어요. 태경이 두 발로 걷는다는 것도 이 자리에 나타났다는 것도 그녀로서는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태경은 무대 위로 성큼 올라서더니 사회자의 손에서 마이크를 넘겨받았습니다. 그러고는 놀라 웅성거리는 사람들을 향해 낮지만 힘 있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여러분, 이 자리를 빌려 2년 전 저에게 일어났던 일의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그 순간 곁에 서 있던 노비서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오랜 세월 품속 깊이 감추어 지켜온 작은 저장 장치 하나를 마침내 세상 앞에 꺼내 들었어요. 그 안에는 2년 전 그날 밤 태경의 차에 달려있던 블랙박스 영상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계모가 그토록 없애려 했지만 충직한 비서가 목숨을 걸고 지켜낸 결정적인 증거였죠. 곧이어 취임식장의 거대한 화면에 2년 전 그날 밤의 블랙박스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어요. 비 내리던 밤 트럭 한 대가 태경의 차를 향해 고의로 돌진하는 충격적인 장면이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이어서 그 사고가 누구의 지시로 벌어진 것인지를 밝히는 결정적인 증거들까지 차례로 공개되었어요. 홀 안은 순식간에 발칵 뒤집혔습니다. 사람들의 입에서 경악에 찬 탄식이 터져나왔어요. 그토록 우아한 안주인 행세를 하던 계모가 실은 정당한 후계자를 사고로 몰아넣고 그룹을 통째로 삼키려 한 장본인이었다니요. 거짓말이야. 저건 다 조작된 거라고. 계모가 발악하듯 소리쳤지만 이미 명백한 증거 앞에서 그녀의 외침은 아무 힘도 없었어요. 태경은 그런 계모를 서늘한 눈으로 똑바로 응시하며 또박또박 말을 이었습니다. 2년 동안 당신은 저를 무너뜨렸다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보다시피 저는 이렇게 두 발로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이 저지른 모든 일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겁니다. 태경의 신호에 맞춰 대기하고 있던 경찰들이 취임식장 안으로 들이닥쳤어요. 새파랗게 질린 계모와 그녀의 아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그대로 끌려나가고 말았습니다. 그토록 화려했던 취임식장은 순식간에 계모 일당의 죄가 만천하에 드러나는 심판의 자리로 뒤바뀌어 버렸어요. 무대 위에 홀로 선 태경은 저 아래에서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지원을 향해 시선을 돌렸습니다.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로 자신을 올려다보는 그녀를 보며 태경의 굳었던 얼굴에 비로소 옅은 미소가 번졌어요. 마침내 2년 동안 짓눌려 있던 진실이 세상 밖으로 온전히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취임식장에서의 그 극적인 폭로 이후 세상은 빠르게 제자리를 찾아갔습니다. 계모와 그녀의 아들은 지난 2년 동안 저지른 죄의 대가를 낱낱이 치르게 되었어요. 오랫동안 그룹을 소나기에 넣고 흔들던 그들의 시대는 그렇게 허무하게 막을 내렸습니다. 태경은 마침내 세상 밖으로 나와 자신의 정당한 자리를 되찾았어요.
그는 더 이상 어두운 저택에 숨어 지내던 창백한 유령이 아니었습니다. 두 발로 당당하게 서서 그룹을 이끄는 진짜 주인의 모습으로 돌아온 것이었죠. 오랫동안 그를 짓눌러온 억울함과 절망도 이제는 모두 지난 일이 되었어요. 그 뒤로 며칠 동안 태경은 그룹의 어수선해진 일들을 수습하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습니다. 계모가 어질러 놓은 회사 안팎을 하나하나 바로잡고 흔들렸던 사람들의 마음을 다독이는 일이 산더미처럼 밀려 있었으니까요. 정신없이 며칠을 보내는 동안에도 태경의 마음 한구석에는 늘 한 사람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바로 지원이었습니다. 한편 지원은 그날의 소동이 다 정리된 뒤 조용히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와 있었어요. 그녀의 가장 큰 기쁨은 부모님의 곁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편마비로 한쪽 몸을 제대로 쓰지 못하던 아버지는 최고급 재활병동에서 꾸준히 치료를 받은 덕분에 조금씩 좋아지고 있었어요. 어머니 역시 그동안 마음고생으로 축났던 얼굴에 다시 화색이 돌기 시작했죠. 지원은 매일같이 아버지의 재활을 도우며 굳은 팔다리를 정성껏 주무르고 함께 걷는 연습을 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날도 지원은 저녁 무렵 부모님의 밥상을 차리려고 부엌에 서 있었어요. 문득 창밖을 내다보니 하루가 뉘엿뉘엿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방에서는 어머니가 아버지의 옷매무새를 다정하게 매만져 드리는 소리가 도란도란 들려왔어요. 지원은 그 정겨운 소리를 들으며 뚝배기에 된장을 풀고 두부와 애호박을 썰어 넣어 찌개를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구수한 냄새가 작은 집안을 따뜻하게 채웠어요. 그 냄새를 맡고 있자니 지원의 마음 한편이 저릿해졌습니다. 저도 모르게 태경의 얼굴이 떠올랐거든요. 어두운 저택에서 자신이 끓여준 된장찌개를 처음으로 비워내던 그 모습이요. 그날 이후 두 사람이 함께 쌓아온 시간들이 구수한 찌개 냄새와 함께 아련하게 되살아났어요. 지금쯤 잘 지내고 계실까? 이제는 정말 다른 세상 사람이 되셨겠지. 지원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애써 그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서로가 서 있는 자리가 너무나 달라져 버렸으니까요. 그녀는 다시 아무렇지 않은 척 상을 차리는데 마음을 쏟았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조용하던 집 앞 골목 어귀에 낯익은 검은 세단 한 대가 소리 없이 멈춰 섰어요. 여느 때 같으면 그냥 지나쳤겠지만 그날따라 지원은 문득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한 사람이 천천히 내려섰어요. 말끔한 정장 차림의 남자였습니다. 그는 완벽하게 회복된 두 다리로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성큼성큼 걸어오고 있었어요. 저녁노를 등진 그 모습을 지원은 한눈에 알아보았습니다. 태경이었어요. 지원은 손에 들고 있던 국자를 그대로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어요. 정말로 다른 세상 사람이 되어버린 줄로만 알았던 그가 이렇게 자신을 찾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지원은 홀린 듯 앞치마를 두른 채 마당으로 나섰습니다. 태경은 마당에 서 있는 지원의 앞에서 걸음을 멈췄어요.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습니다. 잠시 아무 말 없이 지원을 바라보던 태경의 입가에 이윽고 옅은 미소가 번졌어요. 그러고는 나직하고 다정한 목소리로 조심스레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오랜만이네요. 그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그리워서요. 염치 없이 또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그 말에 지원의 두 눈에 뜨거운 것이 차올랐어요. 그동안 애써 눌러왔던 그리움이 한순간에 왈칵 밀려왔거든요.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차오르는 반갑고도 벅찬 감정이었어요. 지원의 얼굴에
서서히 환하고 따뜻한 미소가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울먹이면서도 웃는 얼굴로 태경을 향해 마주 인사를 건넸어요. 마침 잘 오셨어요. 지금 된장찌개 딱 맛있게 끓고 있거든요. 우리 부모님이랑 다 같이 저녁이나 드시고 가세요. 그 말에 태경도 환하게 웃었습니다. 마침 방 안에서 내다보던 어머니가 마당에 선 두 사람을 보고는 반가운 얼굴로 나오셨어요. 아버지 역시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문가로 나오시며 딸을 살려준 은인을 따뜻하게 맞아주셨습니다. 두 사람은 아니온 가족은 마주보며 환하게 웃었어요. 저녁놀이 그들의 모습을 따뜻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오랜 시련을 다 지나보내고 마침내 다시 마주 선 사람들. 그들 앞에 펼쳐질 앞날이 저 구수한 된장찌개처럼 따뜻하고 정겨울 것만 같았어요. 작은 집안에서는 여전히 구수한 된장찌개가 보글보글 끓고 있었습니다. 그 따뜻한 냄새가 두 사람의 밝은 앞날을 조용히 축복하듯 온 집안에 은은하게 퍼져나가고 있었어요. 자, 여기까지 긴 이야기 함께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남겼는지 잠시 함께 곱씹어 볼까요? 이 이야기의 시작은 한 성실한 아버지의 작은 실수였습니다. 빗길에 미끄러져 깨뜨린 도자기 하나가 한 가정을 벼랑 끝으로 몰아넣었죠. 세상은 때때로 이렇게 아무 잘못 없이 열심히 살아온 사람에게도 감당하기 힘든 시련을 안겨줍니다. 아버지 덕수가 자식들에게 짐을 지우지 않으려고 홀로 그 무거운 빚을 짊어졌던 마음. 자식 가진 부모라면 누구나 가슴이 먹먹해지는 대목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 이야기가 정말로 우리에게 전하려던 것은 시련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 시련 앞에서 사람이 어떻게 서로를 살리는가 하는 것이었어요. 막내딸 지원이 차려낸 따뜻한 된장찌개 한 그릇. 그것이 2년 동안 어둠 속에 갇혀있던 한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값비싼 약도 대단한 치료법도 아니었어요. 그저 사람이 사람에게 건네는 온기, 진심으로 걱정하고 믿어주는 마음 하나가 죽은 신경마저 되살려낸 것이죠. 우리는 살면서 종종 잊고 삽니다. 누군가에게 따뜻한 밥 한 끼 차려주는 일이, 손 한 번 잡아주는 일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를요. 태경을 어둠에서 끌어낸 것도, 무너진 지원을 다시 일으킨 것도 결국은 서로를 향한 그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원은 결코 상황에 굴복하지 않았어요. 언니들이 등을 돌리고 사랑하는 사람이 모진 말로 밀어내도 그녀는 진실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 들어갔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람 앞에서는 결국 진실도 정의도 제 모습을 드러내기 마련이라는 것.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남긴 따뜻한 위로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의 곁에도 말없이 온기를 나눠주는 소중한 사람이 계실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셨다면 그분께 따뜻한 밥 한 끼, 다정한 말 한마디 건네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가슴 한편이 따뜻해지셨다면, 그리고 끝까지 함께 해주셨다면 화면 아래 좋아요 버튼 한번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그 작은 손길 하나가 저희에게는 다음 이야기를 만들어갈 큰 힘이 된답니다. 아직 구독을 안 하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도 함께 눌러주세요. 구독해 두시면 이렇게 마음 따뜻해지는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고 편안하게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로도 꼭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마음에 남은 장면은 어디였는지, 지원이와 태경이의 앞날은 어떻게 될 것 같은지 여러분의 생각이 정말 궁금합니다. 남겨주신 댓글 하나하나 저희가 정성껏 읽고 있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도 더 마음 따뜻해지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과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